저는 그냥 올해는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고 봐요. 예. 장기 상승 트렌드 그게 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수님 이번에 부동산 트렌드 2025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의 부제 카피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슈퍼사이클 진입. 근데 사실 여기에 이걸 박을 정도라면 굉장한 확신이 없고서는 왜냐하면 틀렸을 때 포지션에서부터 틀리는 거니까 나중에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마 교수님은 굉장한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 같긴 한데 정확한 그 이유랑 근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4년도 이제 끝나가는데 한국 부동산 경제는 땡땡땡이었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책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약간 글로벌로 거의 다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올해는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고 봐요. 예. 아, 올해 진입한 건가요? 올해 진입했다고 봐요. 예,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작년도 약간 사실 부제는 좀 자극적이었어요, 제 책. 작년 부제가 뭐였죠? 작년 부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에 전조했어요. 올해는 이게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The Housing Price Super Cycle is just 뭐 getting going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딱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상승 트렌드 그게 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오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더라도 장기 상승기 거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작년에 교수님이 출간하신 부동산 트렌드 2024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 요 카피를 쓰셨네. 요 카피대로 서울 아파트가 상승을 했죠. 올 한 2, 3월부터 굉장히 그 바닥 다지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 여름 이후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지역은 조금 많이 오르는 거를 체감을 했죠, 사실. 예. 서울 아파트 상승 전조가 저렇게 부재까지 넣을 정도로 한 강력한 근거가 있었나요? 뭐 전국 아파트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지방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지방은 광역시 단위로 봤을 때 여전히 미분양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힘들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선 대기 수요도 있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는 언젠가 내린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 서울 아파트 같은 공급 부족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인지한 사람들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1월에서 9월, 이제 10월 이제 또 중순이니까요. 이제 1, 2, 3분기가 다 지난 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이랑 지금 10월에 사람들 심리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주담대를 강하게 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감위원장님이 뭐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높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건 팩트예요. 아마 참고 가시면 굉장히 이전보다 힘들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거래량은 줄 겁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여전히 매도자 우위인가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호가를 거의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죠. 매도자들이 팔려고 하는 그 가격 분포가 있고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가격 분포가 있잖아요. 이게 붙었는데 매수자가 약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아주 급하지 않은 팔 유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미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담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주담대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은 너무나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급 부족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팔 유인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일부 아파트들은 다 신고가를 넘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 2021년 신고가를 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을 급등을 해서 그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를 염려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같은 지역은 사실 안 오르는 데가 꽤 있어요. 그 지역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지금 9월에도 그렇고 10월에도 뚝뚝뚝 끊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올해 집을 샀는 게 뭐 다주택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사긴 했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유효수요도 별로 안 남았다. 그리고 지금 대출도 쪼는데 어떻게 지금 집값이 더 오르냐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다양한 걸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작년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네. 그 2014, 15, 16년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때 거래량이 30만 건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에요. 평균 8년 네. 정도. 그러면은 그 2015, 16, 17년에 플러스 8하면 지금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한번 바뀔 시간이 됐다고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자산 증식을 이룬 세대예요. 본인의 소득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그 생애 주기상에서 주택 평균 보유 기간을 봤을 때 이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똘똘한 한치 선호용사로 강남 3구 마영동이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는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고 뭐 못 오른 지역들이 더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패턴을 봐야 돼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인데요.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도.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나타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극화 얘기를 해요. 삼극화. 네, 그러니까 미나토구랑 이렇게 추억과 같이 비싼 동네는 가격이 오르는데 평범한 동네는 가격이 정체고 나머지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동경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양극화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 여태 나타났던 패턴 자체는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누적 상승률 뭐 4, 5년 기간 동안을 보고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 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됐을 때 5억짜리 주택이 언젠간 1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5억과 10억의 갭은 5억밖에 안 되는데 5년 후에 10억과 20억의 갭은 10억이 되는 거죠. 절대치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상승률은 서울은 언젠가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예. 저 이번 책에 보면 부동산 이동평균세 뭐 골든클로스가 발생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골든크로스는 뭐 주식에서 많이 들었어도 부동산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게 골든크로스 주식하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20일 단기 평균선하고 뭐 120일 장기 평균선의 어떤 그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은 20일치의 평균선이고 60일 이동 평균선은 60일치의 평균선인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뚫는 이 지점이 골든 크로스고 이 지점부터가 이제 슈퍼 사이클 상승장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는 데드 크로스인데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뚫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부동산에서 가능했냐는 사실 많은 지수들이 한 달, 월 단위 또는 분기별 지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머신러닝이하고 AI가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방법들은 이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을 때렸어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토지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매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가 빨간색인 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는 거죠. 평당 8천 이상 뭐 그런 의미인가요? 이거 법내는 지우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 에스티메이션 했던 것보다 좀 높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꽤 높다는 얘기예요. 사실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빼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걸 다 더해버리면 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이제 매일 단위로 컴퓨터가 좋으면 다 가격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재밌었던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런 식으로 가격을 추정을 하면은 약간 좀 재미없어도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이 계량경제 방법이라는 걸 해요. 계량경제 방법. 계량경제 방법을 하면 이렇게 동단위 가격 지수를 만들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계산을 해버리면은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다 뭉쳐버리면 가양동 지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단위 지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작게 본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1단위 또는 주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은 7주를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7주 동안 평균이고 장기는 24주의 평균을 냈을 때 과거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가격이 빠졌거든요. 파란색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주황색이 장기라고 봤을 때 단기가 이 장기를 그 위에서 내려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해서 13년까지 굉장히
3년간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2013년이 이제 2010년대의 중후반에 상승이 시작됐던 해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기가 장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패턴들이 나타나요. 쭉 가다가 2022년에 단기가 장기를 다시 내려꽂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2년 상태죠. 2022년에 파란색이 단기고 이 선이 장기인데 단기가 장기를 뚫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4월 이 서울시 전체가 단기의 장기를 뚫었고요. 강남구는 3월 달에 그랬고 노원구가 6월 달에 뚫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 장기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평선이라는 거를 이용했을 때 상승이 그렇죠. 진입에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서울 부동산 슈퍼사이클에 그러면 진입했다고 보는 이유가 또 책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다른 거는 네. 지표상인데 네.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 아파트 전체에서 매매 거래가 있고 임대 거래가 있잖아요. 임대차 거래. 네. 그거를 다 하면 서울시 전체 거래량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 중에 올라가는 때 보면은 2013, 14, 15, 16 보면 확실히 많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올라가는 타임이었고 그리고 이제 2022, 23부터 해서 약간씩 올라가요. 이거는 올해 6월 달 거기 때문에 좀 작은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10으로 놓고 그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 2023년 작년 말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주담대에서 약간 꺾였겠죠. 근데 이 트렌드라는 게 한번 가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담대를 잡음으로 해가지고 네. 거래량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저 트렌드 자체가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수요 억제하는 정책, 뭐 LTV, DTI, DSR 강화 이런 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LTV, DTI 갖고 지금 장난이라고 치는데 그거 했다고 치자고요. 했다고 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기준금리가 우리가 0.25를 내렸잖아요. 네. 여기서 쭉 0.25 내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릴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은 더 내리겠죠. 그죠? 뭐 3.5에서 뭐 2.5까지 갈 수도 있고 네. 3.5에서 2.75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 그 국고채 10년물도 같이 내려요. 결국은. 이게 선반영돼서 지금 내린 건데 네. 앞으로 내릴 거가 또 명확하니까 또 내릴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자율이라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 패턴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제1금융권은 좀 잡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네. 중앙회가 아니고 단위 농협들도 있잖아요. 가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여러 군데 컨택한다고 했을 때 네. 파이낸스를 못 일으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럼 우리가 지금 읽을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 같은 것들이 최소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가. 최소한 이건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대출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떨어진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플레이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고 보신 두 번째 이유가 인플레이션,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 이건 뭐죠? 저도 그렇고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도 그렇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 거를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한 건 맞으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 네. 가장 좋은 투자처는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재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재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맨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월세 폭등. 월세가 이렇게 많이 폭등했으면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매력적으로. 그 관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그 공급이 없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요. 왜냐면은 그 2021년, 2022년에 글로벌 공급망 무너지면서 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원자재 값도 다 올라갔잖아요. 목재라든지 뭐 철강, 그렇죠. 콘크리트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함과 동시에 시공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개발 수익을 못 맞춰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공급이 어렵다는 것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코노미스트 잡지 말고도 우리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6월 달에 났던 보고서를 보면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공급이 부족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지가가 올해 4%, 내년 4%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고 글로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피하기는 힘들어요.
예. 자, 또 세 번째가 전세 가격 폭등이 매매로의 전환을 이끌다. 예, 예. 전세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21년, 2022년, 2023년,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에서 전세가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건데 매매가 아니고 이 임대 시장으로 간 거죠. 따라서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고, 그럼 우리가 이 가격에서 전세랑 월세를 살까 아니면 매매를 살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고민하면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요, 사실은. 예.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또 PF 사태, 정책 실패와 최악의 공급 부족. 예, 예. PF 사태는 저 약간 좀 심각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우리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PF 얘기 나왔지. 사실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터지고 뭐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선 지나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잘못한 게 그 2010년대 초반에 그때 저축은행 사태 터졌잖아요.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그때도 PF 사태였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다가 또 잘못된 거고,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31개월을 부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처리했다고요. 물론 장기적인 충격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우리가 대단한 충격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되돌아서 보면은. 근데 지금은 PF 사태라고 해가지고 거의 20개월 끌고 있는데, 뭐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이슈가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냐고요. 정리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빨리 했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토지 시장이 굉장히 급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2022년, 2023년에 토지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물론 이게 안 좋은 사인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부실덩어리는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터진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 가격 자체도 다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디벨로퍼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PF가 안 터지니까 가격이 쭉쭉쭉 유지됐어요. 가끔 몇 개가 하나씩 터졌어요, 사실은. 그럼 걔네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 30% 떨어진 경우에는 누군가가 잡고 들어갔다고요. 전반전 토지 가격 자체가 이 하락이 안 됐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 하락이 안 되니까 개발을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공비가 올랐고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라도 싸졌으면 개발을 하는데 토지 비용은 똑같아. 시공비하고 그 대출 금리는 높아. 그러면 도저히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연결된 건데 공급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공급량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균형 공급 수준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던 공급량의 어떤 그 평균 같은 것들, 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적 평균을 보면 한 3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이죠, 올해가 대략 2만 세대니까 벌써 한 13,000세대가 부족하죠. 내년이 26,000세대여서 이때도 한 8,000세대 부족한데 26년, 27년 되면서 더 심각해져요. 이게 이때는 뭐 한 26년이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한 2만 한 1,000세대 부족하고요. 2027년이 되면은 지금 만채가 안 돼요. 따라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한다 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단기간 내에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작년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우선은 국공유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이거는 이제 기축시장에서의 가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그 매매 가격에 들어가는 기축시장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을 이 분양시장으로 전환시키자는 게 작년 책의 내용이었고 88 대책도 그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몇만 채를 공급할 거라는 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교수님은 이제 집값이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내년 상승을 보고 있는데 이제 25, 26, 27 중에서는 뭐 비슷한 상승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더 가팔라지는 기간이? 언젠가는 가팔라지는 기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아마 저 빼고 많은 분들이 하락 얘기하실 것 같고.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이제 또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락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계시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상승과 하락이
좀 팽팽한데 요즘에 하락 쪽에 댓글이 조금 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확실히 상승을 했으니까 수도권은.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인데 항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늦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공급이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차가 있어서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허가하고 착공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하죠. 인허가, 그러니까 우선 토지 수용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토지부터 자기들이 수용이라는 말씀 빼게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대략 3년에서 4년 걸려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 전 단계는 이거는 사실은 이 디벨로퍼들의 어떤 능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빨라봐야 4, 5년인데 4년은 말도 안 되게 빠른 거고요. 토지 확보되고 요이 땅 해가지고 최소 4, 5년 보셔야 돼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면 그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또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절대 착각이고 그거는 착각이다. 아직은 착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출처가 부동산 RE1사에다가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지금 방배동이라든지 장외동에 대규모 개발된 데들이 있거든요. 일부가 미싱된 게 있어서 자체 조사해서 저거를 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뷰지 방배동 재개발이라든지 강북도 지금 동쪽만 나타나요. 거기서 있는 개발이 시공비 상승으로 약간 연기된다고 하면 이것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단일의 소스에서의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A란 소스하고 B란 소스가 있는데 B란 소스는 사실 더 많이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A는 좀 더 보수적으로 덜한 데도 있어요. 이 둘간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두 소스의 과거 시기열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사실. 근데 지금 2010년부터 27년까지 서울시잖아요. 집값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어떻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적었던 부분들은 이 글로벌 위기 다음이에요. 글로벌 위기 다음에 적었으니까 2014년을 보면은 2012년부터 17년까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 2013년부터 가격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2019, 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는 금리가 좀 쌌었어요, 사실은. 따라서 이건 시공 물량뿐만 아니라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공급이 많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거는 금리라는 또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꼭 말씀하신 건 지금은 공급 측면이니까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아니신 거네요. 다른 또 요소들이 있는 다른 요소들은 당연히 봐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지금 인하기에 들어갔다니까요. 아, 인하기에 공급까지. 그러니까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중립적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도 떨어지면서 공급도 없다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정책 당국자들이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너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을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심각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금리 인하기에 공급도 떨어지는 이게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서 큰 축 중 하나잖아요.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 플러스일 거고 공급이 떨어진다는 것도 집값 상승이 약간 플러스인다면 이 두 가지가 맞춰졌을 때 집값이 안 오른 역사적으로 그것도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맞춰진 거의 올랐나요? 거의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도 슈퍼사이클이라고 본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도시들이 다 지금 왜냐면 유럽 중앙은행도 벌써 가격 떨어지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작했죠, 대부분.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공급 부족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주로 짓는다고요. 맞아요. 1년 안에 져요. 1년 안에. 빨리 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3년이에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사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게 단독주택이긴 한데 많이 못 짓지 않냐. 한국은 이게 3년이지만 한 번에 아니. 물량이 그렇죠. 몇천 세대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미국은 보면은 분석할 때 다운타운하고 그 교외 지역이랑 같이 봐요. 중산층들은 교외 지역에 있는 그 단독주택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교외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땅은 널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 같은 데 그냥 막 지으니까 사실은요. 조닝도 없고
이건 입주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착공 물량이에요. 착공 물량. 입주랑 착공 물량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여기 땅에서 올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준공이 끝난 거예요. 그 준공이 끝나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 예, 이게 그건데 입주 물량이 적죠. 착공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대략 1년에 한 3만 9천 채 정도인데 작년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역대급으로 낮았죠. 올해는 지금 6월 달까지인데 이것도 자량 2만이죠. 착공 들어갔으니까 몇 년 뒤에 지어진다는 거죠.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3, 4년 후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적기 때문에 둘 다 안 좋네.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2027년 이후도 심각할 상황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착공 물량 없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제가 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착공 물량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럼 공급 측면에서 물량이 이토록 좀 지속적으로 장기간 부족한 경우가 이 이미지 봤을 때는 거의 최근 15년, 6년 사이엔 처음이네요. 굉장히 처음이죠. 왜 이렇게까지? 입주 물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2010년대 초반에도 입주량 적어도 한 2만은 나왔잖아요. 지금 올해가 과거의 최저 수준이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 그렇고. 왜냐면 2022년, 2023년 현대까지 지금 인허가 물량도 적고 착공이 안 되니까 물론 이 물량은 이쯤부터 짓기 시작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때나. 근데 이 물량도 지금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게 시공비 인상되면서 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